언어적 표현에는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반언어적 표현의 반은 반대의 반이 아니라 반쪽의 반입니다. 따라서 언어 표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발음, 어조, 속도 등을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와는 독립적인 의미 작용을 하는 것인데 자세나 손동작, 몸동작, 얼굴 표정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쯤은 언어다 싶으면 반언어적 표현, 언어랑은 상관없다 싶으면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특징. 언어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기호성, 그리고 의미와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자해성이 있습니다. 동의어, 동의미이어, 다이어가 존재한다는 것이 자해성의 증거입니다. 의성어는 들리는 대로 표현한 것이므로 의미와 형식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나라마다 의성어가 다르다는 것이 자해성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고양이 소리를 야옹이라고 하고 미국에선 미야오라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자해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언어의 형식과 의미 간에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도상성이 있습니다. 도상성에는 남자, 남자들, 차일드, 칠드런처럼 개념의 양이 많아지면 언어도 길어진다는 양적 도상성. 여닫다, 어제 오늘처럼 시간이나 우선순위의 순서대로 말한다는 순서적 도상성.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처럼 기준 개념에서 멀어질수록 말도 길어진다는 거리적 도상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미, 진달래 같은 구체적 대상들을 묶어서 꽃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추상성. 언어에는 일정한 구조와 규칙이 있다는 규칙성. 그리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사회성. 새로운 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창조성. 시간이 지나면 언어도 변한다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분절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의 스펙트럼을 7가지 색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처럼 연속적인 자연의 세계를 언어로 끊어서 표현한다는 의미의 분절성. 그리고 언어를 의문, 형태소, 단어 등 분절된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형태의 분절성. 이렇게 분절성에는 의미의 분절성, 형태의 분절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의 기능에는 정보 전달, 표출, 명령, 칭교, 미학, 표현적 기능과 함께 관어적 기능이 있습니다. 관어적 기능이란 언어를 언어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뜻인데 외국어나 낯선 단어를 배울 때 쉬운 우리말로 배우는 것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선거연설에서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투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므로 명령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의 분류. 국어는 교차거, 즉 첨가어에 속합니다. 교차거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단어나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결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함께 교차거로 분류가 되며 그 밖의 분류로는 굴절어, 보리버, 포화버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는 계통상으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합니다. 알타이어는 크게 튀르크, 몽골, 퉁구스 이 세 어군으로 나누는데 한국어는 이 중에서도 퉁구스 어군에 속한다는 설이 있지만 논란도 많습니다. 국어와 알타이 제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음조화가 있다. 어두에 자음군이나 유음이 오는 것을 피한다. 교착성을 보인다. 모음 교체, 자음 교체가 없다. 관계 대명사 및 접속사가 없다. 여기서 모음 교체나 자음 교체는 단어의 모음 혹은 자음을 교체하여 문법의 기능이나 의미나 품사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영어에선 sing이라는 동사의 시제가 변화하면 sing, song으로 단어가 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어의 특징은 의문, 어휘, 형태, 통사, 화법상 특징 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국어의 특징이 맞냐, 틀리냐는 문제보다는 이 특징이 어떤 분류에 속하느냐는 문제가 많이 나오므로 국어의 특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어의 의문상 특징. 의문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뜻이므로 자음과 모음, 그리고 음상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어의 자음에는 의문 대립이 있고 스, 흐 같은 마찰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두음 법칙과 음절 끝 소리 규칙을 적용합니다. 국어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3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고 단모음은 10개로 타 언어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또한 모음 조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음상이란 단어에서 자음이나 모음이 바뀌면 어감과 의미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작다와 적다, 맛과 멋, 그리고 깡총과 껑충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잠시 여기서 의문 대립을 짚고 넘어갈게요. 의문 대립이란 다, 타처럼
자음이 세 단계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다양합니다. 음운 대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열음과 파찰음이 삼중 체제를 형성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삼지적 상관속이란 자음이 세 개의 가지로 서로 관계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 따, 타는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겉센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평음, 경음, 격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가끔 헷갈려서 경소라고 되바라진 또라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국어의 어휘상 특징은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가 쓰이는 삼중체계이며 친족관계어와 높임말이 발달했고 색채어와 같은 감각어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같은 상징어가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헷갈리고 제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형태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을 구분하는 것인데 각각 너무나 많은 특징들이 있어서 일일이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강 보자면 작은 게 형태적 특징이고 길고 복잡한 게 통사적 특징이죠. 형태적 특징을 왜 작은 거라고 했냐면 긴 문장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딱 그 단어에 관한 특징들이기 때문이에요. 국어에선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어의 품사,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특징이 어떠한가? 국어가 첨가어이기 때문에 발달한 조사와 어미. 이것들이 바로 형태적 특징입니다. 즉 문장과는 상관이 없는 특징들이죠. 반면 길고 복잡한 건 통사적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문장, 어순, 문장 성분, 문법 등에 관한 특징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장의 어순이 어떻고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순서가 어떻다. 문장 성분, 즉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어떻다. 또 높임법이 발달하였다든지 통사적 이동이 드물다든지 하는 문장의 구조와 문법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통사적 특징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 명사, 형용사, 동사가 나오면 형태적 특징.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오면 통사적 특징. 단어가 합성법과 파생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형태적 특징. 단어들 간의 위치나 어순을 얘기하면 통사적 특징.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다는 것 자체는 형태적 특징. 조사와 어미 등으로 높임법 등 문장 전체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등 문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통사적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화법상 특징인데 화용론적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국어는 담화 중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흔히 생략되기도 합니다. 뭐해? 밥. 이렇게 말해도 대화가 되죠. 또 화자의 심리를 더욱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 보조사, 보조용언이 발달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마저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면 화자의 심리가 더 잘 느껴지죠. 또 국어는 우리 회사는 디자이너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엔 디자이너가 있다라고 말하는 존재 중심의 언어입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간단합니다. 남한은 사이시오, 의존 명사 띄어쓰기, 두음법칙, 자음 동화를 인정하고 북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남북한은 사이두자로 외우고 있어요.